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시작된 정부들의 돈 풀기 정책 때문에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고 초저금리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저런 현상들이 최근에 이 은퇴 시장, 은퇴 준비하는 분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튜브 시청자가 급증하면서 은퇴 관련 유튜브도 또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죠.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는 은퇴라는 키워드를 화두로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 한 분께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독일로 한 번 더 떠나보죠. 2월 21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독일로 한 번 더 날아가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이게 독일 이야기도 시작하니까 끝이 없네요. 그렇네요, 진짜. 예. 좋은 나라이긴 한데 그냥 좀 심심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네. 독일은 뭐니 해도 우리가 제일 부러운 게 네. 이게 중소기업들이 만만치 않아. 거기는 네. 뭐 하나 하면 제대로 해. 야, 우리는 언제 저런 중소기업들이 많아질까? 이제 이런 고민하고 부러워하는 대상이었는데 실제로도 그렇죠, 요즘도? 예, 요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러면 독일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우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1등에서 그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1등에서 3위권까지 해당되면서 뭐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하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이렇게 꼽는데요. 예. 독일은 전 세계에서 이런 히든 챔피언들, 전 세계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우는 회사가 한 2,700개, 3,000개 좀 안 되는데요. 그중에 1,000개가 다 독일에 있습니다. 궁금한 건 네.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예, 저는 의외로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제 소견이니까요. 첫 번째는 연방제를 꼽고요. 두 번째는 교육제도를 꼽는데 두 번째 교육제도는 다들 동의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연방제는 잘 동의 안 하시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일반적으로 독일과 유사한 여러 인근 국가들 중에서 비교하기 좋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두 국가 모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예.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상거래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나라인데요. 근데 네덜란드는 그 어느 거 하나도 제조업을 굉장히 물론 잘하는 게 꽤 있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근데 이제 독일에 비해서 제조 강국이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농사를 잘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네덜란드의 무역 수지 통계를 열어보면 그게 그거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덜란드가 농산물을 수출하는 방법은 직접 재배하는 건 몇 퍼센트 안 되고요. 다 수입해 와서 다시 분류하고 가공해서 그다음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카카오라는 그 초콜릿 그 원료 있잖아요. 예. 그것의 그 5대 수출 항구가 네덜란드에 있는 항구거든요. 일단 네덜란드로 집합.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저기로 수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 군데 다 이렇게 교육을 잘하는데 네덜란드는요. 물건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상거래 활동을 하고 독일은 직접 만드는데 이 차이가 독일이 연방제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독일은요. 주마다 헌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장관이라는 비슷한 직함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앙정부 말고 우리로 따지면 지자체죠. 경기도, 경남도, 전남도 이런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정말 막강합니다. 우리나라도 도지사 따로 뽑고 지자체마다 조례가 따로 있기는 해요. 네. 그거하고 다른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다른 나라들이 보면 하나의 국가에 가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중앙에서 어떤 틀을 잡아주고 그 틀 안에서 지자체들이 색깔을 발휘해 보세요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연방이라는 중앙정부는 이런 권한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독일 국민들이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에 대해서 더욱더 일반적인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애착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독일의 히든 챔피언 기업들 좀 한번 인터뷰해보러 가면 좋겠네요 하면 우리로 따지면 히든 챔피언 찾아본다 하면 서울 경기권에 다 있는 거죠. 대부분. 네. 그런데 독일은 진짜 각 동네마다 다 흩어져 있어요. 동유럽 쪽 일부만 빼고.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이 잘 돼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그게 아니라 원래 한 200년 전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었고 원래 뿔뿔이 흩어진 나라예요. 네, 원래 다른 나라들이었고 그 히든 챔피언 기업들의 업력을 보면 대부분 200년보다 훨씬 더 된 연차를 보이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거기서 있었던 그 기업이란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토착 뿌리를 내리고 쭉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 연방제 국가 특성 때문에 그런지 다른 동네로 이사 가는 비율이 되게 적어요. 그럼 이건 이민 가는 거랑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한때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다 고향 등지고 서울로 오는데 독일은 안 그래요. 네.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결론은 뭐냐. 아 이런 문화들 때문에 옆을 안 봅니다. 자기가 하던 것만 뒤집다 파요. 자기 동네가 자기의 우주이고 자기의 세계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분야가 벌써 대대손손했고 벌써 그런 회사가 거기에서 그걸 그렇게 번창했으면 근처에 관련 협력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옹기종기 모여 있겠죠. 이미 다 있으니까. 네. 그러니 그게 그냥 하나의 세계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도 지방 내려가면 땅값 싸고 환경 좋지요. 네. 근데 제일 고민이 계속 끝없이 좋은 인력들이 공급될 것이냐 혹은 좋은 인력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출퇴근하고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우리 회사 계속 다녀줄 거냐. 그 고민 때문에 자꾸 결국은 서울로 오고 대도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아까 그게- 말씀드렸던 두 네. 번째 요인이 바로 교육제도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인생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점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5학년 친구에게 네. 너 대학을 가는 커리어 패스를 가질래? 아니면 우리로 따지면 실업계라고 하죠. 실업계로 갈래? 그걸 그때 정해요. 그럼 뭐 한다고 본인이 선택해요? 저도 그건 5학년짜리가? 의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일찍 정해주면 그리고 상당 부분의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실업계 가는 게 아니라 아 저는 뭐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냥 글자 읽고 뭐 연구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그걸 선택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이 부산이나 광주나 강원 뭐 강릉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예. 근데 독일은 다릅니다. 이 동네는 광학기술의 메카니까 거기에 있는 실업계는 광학기술을 잘 발달시키는 거에 대한 실업계 교육과정이 있고 교과서가 다르군요. 그렇죠. 중학교부터. 저쪽은 자동차 하는 데면 또 그런 메카닉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리키는 사람도 달라요. 네. 우리는 그 가르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뭐 대학교 졸업하고 교대 나오거나 뭐 이런 분들이시겠죠. 네.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에요. 수업의 상당 부분을 공장에서 와요? 공장에서 오시는 거예요. 아, 저는 폭스바겐의 제2 공장장 누구입니다. 자, 저희 회사에 입사하실 분들도 여기 앞으로 또 계실 거고 저도 여기 10년 전에 다녔었죠. 뭐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서 거기 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디벨롭 됐는데 너희들이 아마 입사하고 나선 우리가 지금 이 고민하는 것들이 완성됐거나 아니면 완료 직전까지일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거에 맞춰서 배우는 게 나을 거야 하면서 교육 과정이 계속 점핑되는 거죠. 최신 기술에 맞춰서. 근데 제가 한국의 뭐 실업계 고등학교 진흥하는 뭐 이런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뭐 정말 성공적인 고등학교로 아주 차타 뭐 이렇게 공인하는 곳인데 예. 상주에 있는 항공고등학교라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항공정비과도 있는데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의 그 웬만한 그 항공 그 학과를 둔 대학교 학생들보다도 관련 그 정비 분야에서 더 합격생 수를 더 많이 배출하는 정말 대단한 그 고등학교예요. 예. 근데 현장을 보고 제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이 아이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지원해주는 수준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왜냐? 일단 정비를 배우는 그 교재 그리고 그 현장에 실습할 수 있는 헬리콥터. 일단 헬리콥터는 6.25 때 헬리콥터고요. 일단 거기 있는 게요. 6.25 때 사용했던 거 아마 그 군대에서 사용했다가 또 폐기 처분한 것도 그 고물상에 사온 것 같아요.
그러고 교재도 이제 당연히 그걸로 실습할 거니까 교재도 거기에 국한되어야겠죠. 그러니 지금 그런 상황이고 반대 저 독일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니 이 제조 경쟁력의 차이는 이 교육 제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네. 하시는 일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이사장이시자. 어디서 누가 전투기 하나 버린다든가 아니면 어디 항공 박물관에 전투기 그거 이제 안 쓴다라고 하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거 저희가 싸게 사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또 여기서 딜레마인 게 그게 또 나름대로 군사 기밀 아닌 기밀이 있다고 부품을 다 떼어버리고 껍데기만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린 부품 연구하고 애들 실습시키려고 하는데 이 딜레마가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아니 그 딜레마는 독일도 같이 있을 텐데 그러니 그냥 이 문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좋은 기술자들이 많이 생성되면 좋을 만한 기업들, 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네. 이런 곳에서 지원해주면 서로 좋잖아요. 어차피 네. 신입사원 교육 어차피 다시 할 거면. 예. 그게 왜 안 될까? 중간 중간에 이제 규제들이 좀 있다는 말이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우리나라는 검정 교과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맞춰서 교과서를 다 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이라는 게 무슨 과목은 기초 소양은 반드시 몇 퍼센트 해야 되고 예체능도 반드시 몇 퍼센트 해야 되고 이런 룰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으로 강단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 뭐 여러 그것도. 가지가 있죠. 네. 아마 이런 부분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튼 그래서 예. 이런 지역을 거점으로 한 그 지역의 완벽한 산업 생태계 그리고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한 도제식 교육 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의 독일의 경쟁력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근원의 역사적인 연원은 연방제에서 온 것이다. 네. 자, 그다음에 독일 중앙 정부의 경쟁력도 이런 지역들을 잘 화합하고 모아가지고 국가 경쟁력도 커진 거지 않습니까? 자, 중앙 정부의 경쟁력도 저는 연방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왜요? 예,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중에서 저도 이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요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게 대통령을 딱 한 번만 해야 된다. 두 번 연달아는 못한다. 이게 제일 아쉬웠어요. 위험한 말씀하시네요. 두 번만 하면 좋은데 대개는 두 번 하면 한 네 번쯤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제도 예, 바꿀 그래서 때 바꿨죠. 한 번만 한 걸로 했었죠. 자, 그런데 독일은요 그 연방제 때문에요 지속적인 국가 사업과 시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집권 당이라고 하는 당이 단 한 번도 단독 당이 집권을 한 게 아니라 다 연립 정부였어요. 네. 3인당하고 녹색당이 붙는다든가 또 기독교 무슨 연합하고 또 3인당이 붙는다든가 예. 이렇게 해서 연립 정부로 어떻게든 정부를 꾸렸고 거기에서 임명한 수상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수상 역할을 했는데 그 수상들이 또한 재임 기간이 뭐 짧으면 10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부러운 거 아니 저 나라는 어떻게 당도 많은데 굉장히 다양한 당들도 있는데 예. 그 당이 화합을 해서 그것도 A라는 당과 B라는 당이 연립해가지고 정권 잡았다가 또 한 몇 년 지나고 났더니 한 십몇 년 지났더니 B랑 이번에 C가 잡고 그것도 그냥 한 1년 하다가 판깨 하면서 헤어질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아니라 십몇 년을 하니 그리고 본인들 내부에서 내부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수상을 제로 올렸지만 우리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억지로 끌어내린 다음에 다른 계파 수장이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독일은 그런 문제가 표면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진짜 뭔가 우리 손 잡읍시다 하면 손 잡고요. 그다음에 손 잡아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 옹립한 사람을 수상으로 꾸준히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즉 10년 가까이 10년 이상의 재임 기간을 줘요. 그거는 전통이에요? 아니면 무슨 제도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연방제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거의 유일하게요. 어떤 국왕이 집권하던 나라가 그 국왕이 없어지거나 또는 입헌 군주제로 바뀐 그런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는 다르죠. 스페인 국왕이 있고 덴마크 국왕이 있고 스웨덴 국왕이 있고 영국 국왕이 있는데 독일의 국왕 없잖아요. 많은 영주 국가들이
항상 치고받고 싸우고 누가 조금 강성해지면 뭐 좀 해고 했다가 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영주 국가끼리 치고받고 하니까 저 밑에 프랑스 강성해지고 저 스페인 강성해지고 영국 강성해지지 않냐. 우리끼리 이렇게 싸워봤자 아무 답이 없다. 정말 수백 년에 가까운 시행착오 끝에 이거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걸 통으로 뺏어오면 이게 화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또 계속 불협화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성찰한 거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오랫동안 분열에 따른 불이익을 너무 많이 받아온 역사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들을 줄 아는 귀가 생겼고 남의 감정을 추스리면서 나의 주장을 상대방의 의견과 다른 나의 주장을 할 줄 아는 법을 생긴 거고 그 독일에서 그 토론 프로그램 유행하고 인기 있는 게 그런 또 역사적인 저는 그렇게 배경이 있군요. 생각해요. 그게 연방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답이 안 나왔더니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가 다 입는 거구나. 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엔 내가 진짜 양보할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양보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상대방이 내 양보한 거 기억 안 해주거든요. 네. 또 양보해줘.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그랬더니 답이 안 나오는데 이 나라는 저쪽에서 양보하면 이번엔 내가 양보할게. 이게 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안 그러면 싸우다 결국 갈라지고 나만 손해니까. 그렇죠. 그거를 진짜 이 수많은 연방 국가들끼리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일의 최고의 경쟁력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러니하게 정치 제도에 있었더라. 네. 뭐 재미있는 해석이네요, 그것도. 예. 그래서 이상하게 그 부동산 가격, 예. 집값의 통계를 보면 다른 나라들은 소득 올라가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한동안 독일은 어떻게 집값이 이렇게 안 올라 하고 들여다보면 굳이 수도권에 모여 살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나라라고 설명을 하면서 네. 요즘은 좀 분위기는 좀 달라지더군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특히 그래서 요즘 독일이 고민하는 게 바로 이 디지털, 데이터,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자주 불렀던 예. 이 신산업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이런 신산업들은 산업 트렌드와 기술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암묵지에 있었을 때 빨리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화되고 이게 기술 표준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변에서 이런 거 하고 있어 했었을 때 빨리 이합집산해서 빨리 그 또 뭐 하고 그럼 그 제품이 다 팔리기도 전에 그 다음 거 또 내야 되고 이게 이쪽의 습성인데 예. 그런데 이게 저 시골에 공기 좋은 곳에서 우리 회사는 300년 동안 여기 있었지 이걸로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즘 독일의 청년들도 옛날과 달라졌어요.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다 저거죠. 나 저 공장장님 밑에서 여기서 계속 일하면서 이거 배우고 싶지 않아요. 나 서울로 갈래요. 이런 겁니다. 독일도 그래서 이 명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정주 여건도 좋고 삶의 질도 좋고 이런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곳으로. 그래서 가장 또 빨리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몇 개 동네가 있고요.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대도시들. 네. 그나마 참 이게 독일이란 나라도 참 운 좋은 나라예요. 네, 불행 속에서 이렇게 경쟁력의 원천을 찾을 수 있었는데 독일의 또 다른 불행 그러면 당연히 분단이잖아요. 네. 동독과 서독의 분단. 우리랑 똑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이것 때문에 또 이 분단 때문에 지금 독일이 또 크게 다시 붐업하는 옛날에 분열됐다가 또 붐업하더니 이제 분단 때문에 붐업한 게 뭐냐면 스타트업의 번성입니다. 그 얘기가 왜 분단이랑 연결이 돼요?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럽의 실리콘밸리 역할을 하는 곳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 베를린이에요. 네. 베를린이 왜 실리콘밸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됐냐면 베를린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눠졌었죠. 예. 근데 서베를린은 옛날부터 발전된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는 집값도 많이 오르고 나름대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일이 되고 났더니 바로 장벽 헐고 나서 저 건너편에 한 두 블럭 떨어진 저 동베를린은 낙후된 지역이었고요. 예. 그 동베를린에 살던 사람들은 동베를린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산업 거점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찾아서 저기 뭐 함부르크라든가 이런 다른 동네로 이주해 버렸어요. 그랬더니만 그 동독 그 지역에 있었던 베를린 그 건물들, 상가들, 아파트 다 어떻게 됐겠어요? 비었겠죠. 예.
그랬더니만 베를린 공대라든가 이런데 공대 졸업한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할 때 야 저기 빈집 가서 우리도 그냥 거기서 사무실 차려서 해보자. 이게 진짜 처음 화두였어요. 그리고 독일의 스타트업의 특성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허름한 아파트, 허름한 빈 상가 건물 여기는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공방을 꾸리기가 참 좋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 베를린은 아마 독일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 주요 도시들 중에서 네. 가장 전시관, 박람회 이런 것들이 많은 공간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바로 여기에서 혁신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통일 독일이었으면 그런 땅값 싼 그런 지역이 도시 한복판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겪게 될 텐데요. 스타트업들을 위한 공간을 저기 서울에서 좀 외진 곳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자체들이 많이 시도해 봤어요. 네. 청년 유치, 신기업 유치하려고. 다 실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젊은 친구들에게 뭐 강원도 어디로 오세요? 경북 어디로 오세요?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번성이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만 하더라도 카이스트 있으면서 창업했다가 학교 안에서요. 그러다가 졸업하고 났더니 애들이 다 대전에 있는 게 아니라 짐 싸가지고 판교나 서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독일은 어떻게 됐다? 쉽게 얘기해서 동서울과 서서울이 있었는데 예. 서서울 번성했던 곳이 있었고 동서울이라고 바로 지하철도 두 정거장 지난 곳에 완전히 그냥 빈 땅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야 우리 저기서 창업하고 여기서 많은 고객 만나고 투자자 만나고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서울 안에서는 지금 그거 찾자면 못 찾죠. 그런 거. 지금은 없죠. 몇 군데 남았어 있던 데가 구로 디지털 단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꽉 찼고요. 그다음에 성수동도 지금은 뭐 땅 투기의 장이 됐고. 야, 분단의 아픔이 녹아 있는 땅인데 그렇게 활용하네요. 예,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독일로 한 번 더 날아가 봤는데 더 이야기할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더 이야기해야죠. 박 실장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은퇴라고 하면 정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의 고민이었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도 빨리 30대 말이나 40대 초반에 모든 직업을 끝내고 은퇴를 하겠다는 목표를 갖는 분들도 꽤 있어서 이 은퇴라는 키워드가 어찌 보면 전 세대의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젊은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을 조기 은퇴 그리고 경제적 자유 이런 용어의 앞글자들을 따서 이른바 파이어족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는 그래서 은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강창희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이제 파이어족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젊은이들도는 빨리 은퇴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뭐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아유 네. 이 직장 생활 힘들고 지겹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은퇴의 정의가 문제인데 예. 일에서 떠나서 한가롭게 살다 뭐 이게 이제 은퇴잖아요. 예.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쭉 그렇게 그동안 만나본 사람 중에 펀드 매니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가 스트레스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연봉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찍 퇴직해서 나가서 뭐 무인도를 하나 사가지고 개발한다든지 네. 뭐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든지 또 빌 게이츠도 그렇잖아요. 네. 뭐 그런 식의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본업에서 떠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예 그냥 은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의 일이라면은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 뭐랄까 노후의 3대 불안이라는 게 돈 그리고 건강 그리고 이제 이 외로움인데 네. 결국 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은 뭐 완전히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돈만 있으면 그냥 적당히 놀면서 지낸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그것도 네. 한두 달이다. 예. 정말로 나이가 이제 저도 뭐 70대 중반 가까이 되는데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안 해도 되는 게 제일 좋은데 갈 그게 이제 데가 그 좀 나이에는 그렇게 없었으면 좋겠어. 네, 뭐 이런. 예. 왜 이렇게 갈 데가 네. 많은 거야? 이런. 근데 이 100세 시대에 그렇게 미리 생각할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젊은이들은 또 그런 분위기이고 정말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은 이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직업 생활에 이제 한 마디를 마무리해야 되는 분들이 주로 네. 이제 은퇴 걱정을 실질적으로 하실 텐데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뭐 증권사 객장에도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나오신다고도 들었고 네. 주식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도 네.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그 투자가가 보면요, 기관 투자가가 있고 개인의 그 전업 투자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본업이 있는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예. 저는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이 본업을 가진 아마추어 투자자가 노후 대비 관점에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근데 되게 보면 막 그 무슨 전설적인 투자자들 전업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항상 화제에 오르고 그 보통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직업을 가진 아마추어 투자자가 노후 대비 차원에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기야 시중에 나가면 네. 주식 투자 이렇게 하라라는 네. 책을 뭐 네. 외국 저자도 많이 쓰고 우리나라 저자도 많이 쓰는데 네, 대개는 다 주식 투자에 전념하는 전문가들이 쓴 책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그거를 따라하는 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40몇 년 이런 일 하면서 보니까 뭐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몇 년 그렇게 화제를 모으다가 나중에 소식이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시황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20년, 30년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후 대비 차원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단기 이 시황 예측이라는 거는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투자는 오를 만한 것을 예측해서 미리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예측을 그러니까 안 하면? 노력은 그렇게 하지만 네네. 노력은 그렇게 하지만은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첫째가 이제 전체 시장 마켓 시장 리스크.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작년 연초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 갑자기 급락을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시장 리스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 종목 리스크인데 시장에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관리를 잘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런 급락 사태가 언제 올지 언제 지나갈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장기 투자한다는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하려고 보면은 빚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또 딸 시집 보내려고 모아놓은 돈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유 자금을 하라는 게 그 얘기인데 그 말들은 듣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거의 이게. 그다음에 개별 종목 이 리스크는 뭐냐면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주식을 골라야 되는데 네. 신의 한 이상 100% 맞힐 수가 없으니까 예. 10종목 20종목 분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라도 그리고 틀렸을 때 큰 예. 영향 받지 않게. 예, 공격적인 것과 안정적인 것을 분산하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장기 분산 투자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데 다들 예측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부를 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왜 투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나라나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노후 대비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네. 노후 대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대답도 네. 왜 주식 투자하세요 하면 돈 벌려고요라고 답을 하지만 예. 돈을 왜 벌어요? 그러면 노후 대비하려고요. 그 얘기가 아닌가요?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네. 단기에 돈을 벌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 그 문제가 뭐냐면 특히 요 우리나라의 전체 퍼져 있는 게 이 조급증이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돈은 막 넘치지 0% 금리가 되다 보니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앵커님도 아시지만은 주가는 수익을 금리로 하려는 거니까 저금리 때는 저금들이 뭐 무한대까지 갈 수 있다는 있죠. 그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놀랐는데 이 자산 격차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상위 10%하고 하위 10%의 그 격차가 2017년에는 100배였는데 작년에는 167배가 됐더라고요. 자산 격차가 그러니까 더 벌어진다는 거죠. 예, 주위에 그 가끔 젊은 분들 만나보면 같이 똑같이 3천만 원 갖고 있었는데
제 친구 자기 친구는 돈 끌어 써가지고 해가지고 어디다 집 사서 올랐다 이거죠. 그런 걸 보면 미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좀 약간은 뭐랄까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은퇴 준비라고 하는 다양한 재테크라는 게 결국은 돈을 좀 벌려고 하는 건 맞는데 네. 그 돈은 버는 이유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인지 혹은 단기적으로라도 네. 노후에 쓸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더라도 그냥 뭐 어차피 내가 지금 쓸 돈은 아니니까 네. 내버려둘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노후 대비로 투자를 하게 되면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뭐냐면 연금부터 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들죠.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은 회사에 입사하면 이게 들게 되는데 그 이제 퇴직연금을 입사하자마자 그때부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때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데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은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은 거의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예, 그건 그거는 뭐 다들 그냥 아시지만 원본 보장에 뭐 80% 이상 다 들어가 있고 그게 뭐 어디에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용대출 받아서 예. 주식 투자를 하죠. 예, 예. 근데 사실은 거기 자기 퇴직연금 들어가 있는 그거를 정신을 차리고 그거는 20년, 30년 장기 자금이니까 그거를 원칙에 따라서 운용하는 방법을 거기서 빼고 그래서 미국의 이 펀드 투자한 분들에게 투자를 시작한 계기가 뭡니까 물어보면 67%가 DC형 퇴직연금 운용하면서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금 투자하는 방법을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조급증이 뭐 있고 그러니까 누가 돈 벌었다더라 누가 돈 벌었다더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같이 따라 하니까 이게 따라 봐야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저는 뭐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했는데 예를 들어서 1975년에서 78년이 해외 건설 붐이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건설주가 3년 반 동안에 53배 올랐어요. 53배 상상이 됩니까? 53% 아니라 예. 3년 반 동안에. 5,300%. 예, 지수가. 예. 예. 그때 그 건설회사 사장님이 김포공항에서 출장 가려고 그랬는데 그 만난 사람이 와서 소문나면 그게 상종가치고. 출장 나가더라. 예. 그리고 이 회사 정관에 건설업 아닌 회사가 건설업 하겠다고 정관에 추가시키면 상종가를 치고 그게 나중에 절반 정도가 휴지 쪽이 되고 그다음에 뭐 3분지 4분지로 떨어지는 거 많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그 피델리티라는 운용회사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라고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1977년부터 1990년 13년 사이에 수익률을 2,700%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연 평균 수익률이 29%. 그랬는데 이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였는데 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중에 절반은 손실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몰릴 때 되게 들어갔다가 몰릴 때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실망해서 나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에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마켓 리스크 그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예. 꾸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유자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열심히 뭐 분산해야 되고 근데 그 원칙만 지키면은 그 되는데 그거를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대개는 몇 번 경험을 해봐야 이제 깨달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번 시작하는. 동합 개미 투자가 저는 의미 네.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투자 상품을 활용하지 않고는 이 저금리 시대에 재산을 모을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을 활용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눈을 떴다는 건 좋은 거고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는 성공 체험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원칙을 지켜 투자해서 성공했다는 성공 체험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이 얘기를 해보면 조곤조곤 한 20-30분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개는 그런저런 거를 다 이제 경험하고 나면 정말 오래오래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여유 자금을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될 나이쯤이면
길어야 나이가 직장에서 이제 한 네. 올해는 못 있을 나이가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을 가정하고 그럼 뭘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해답 없는 얘기가 돼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학교 다닐 때 예. 가정에서 이런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그 퇴직연금이 우리나라에 2005년에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이 금융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 중에서 지금 보면은 아시지만 DB형, 네.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 같으면은 회사가 책임져주니까 뭐 운영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DC형이 지금 대세로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거의 6대 4까지 40% 정도가 DC형이고 2030년쯤 되면은 10년 후쯤 되면은 절반 이상이 DC형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사가 운영에 책임을 져야 되는 DB형에서 DC형으로 옮겼으면 회사는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운영 책임을 옮겼으니까 네. 근로자들에게 할 수 있는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만 해도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안 시켰으니까 이제 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것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물론 잘 안 되지만은. 근데 우리는 지금 DC형으로 바꿨거나 처음부터 DC형 근로자 자기 책임형 퇴직연금으로 시작하는 회사도 정식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기야 그게 근로자가 은퇴 후에 쓸 돈이니까 사실은 회사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도 관심이 없고 또 그러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 제안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노조가 노조위원장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 요구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제가 그 노조위원장을 만나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투쟁을 해가지고 임금 인상을 3% 4% 올리기가 힘들다. 차라리 교육을 잘 시켜서 갖고 있는 자산 운용 잘하게 만들어서 3% 수익 내는 게 낫다. 네. 그래서 뭐냐면 뭐 라이프 서포트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 교육을 노조에서도 시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그냥 주식 투자 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뭘 배우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다 모여서 그럼 그거 하나 배우자라고 네. 한다면 뭘 좀 가르쳐 저는요, 주시겠어요? 지금 요즘 돈에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게 붐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투자도 하고 하는 거죠. 이제 뭐냐면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에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돈에 도 일을 시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금융자산은 주식, 채권, 펀드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도 금융자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융자산에서는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나중에 퇴직금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주인데 그거를 박쳐놓고 주식 투자에 전념하는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주식 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지 말고 예, 그것도 그보다는 나중에는 고민해야 되지만은 네. 하여튼 일단은 자기 직업에서 충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저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러니까 돈에 도 일을 시키는 거지 돈에만 일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분위기는 돈에만 일을 시키는 것처럼 돼 있다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나 무슨 투자를 하되 시작이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퇴직연금 잘 운영하는 것부터 눈을 떠라. 퇴직연금 운영하는 방법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그 지식으로 다른 여윳돈 있는 것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단계를 밟는 게 좋겠다. 그러면 퇴직연금이라는 게 매달 나의 퇴직금을 따로따로 모아주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내가 직접 운영하는 게 이제 DC형이니까 예, 한 10년 다닌 직장인들은 한 10달치 봉급 정도가 거기 있을 것이고 예,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먼저 연습을 하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저는요 적립식 투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적립식의 마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적립식은 적금 듯이 하는 거지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뭐 그래프 같은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하기 어려운 게 한 가지만 딱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네. 10년이면 1,200만 원이죠. 예. 이게 10년을 계속 부었어요. 예. 그 10년 후에 평가액이 얼마가 됐을까?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시작해서 2천 원 갖다가 다시 만 원이 됐으면은 원이 줄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뜻 생각하면은 많이 1,200만 원 들어간 금액이 줄어들어서까지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아니에요.
1,200만 원 들어갔는데 그게 2,410만 원이 되거든요. 아, 쌀 때 3,000원에도 사고 2,000원, 2,000원에도 사고 3,000원 하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10,000원에 시작해가지고 2,000~3,000원 되면 김사가지고 다 간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적립 투자의 마력 같은 것만이라도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오를 주식 찾아서 예. 오를 주식 찾아서 빨리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찌 보면 내릴 주식 찾아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저긴 하는데 그런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 해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적립. 왜냐하면 우리가 퇴직연금이라는 게 그 펀드 투자 30년을 적립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적립식으로 안 할 도리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퇴직연금이라는 네, 걸 네, 투자할 때 네. 젊을 때는. 네. 그럼 그렇게 적립식 투자라는 게 네. 저도 좀 해보면 네.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싸게도 사고 비싸게도 사고 뭐 네. 내리면 더 싸게 살 수 있겠네라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쌓이면 네. 그게 이제 적립식이 아닌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게 예.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덩치가 한 커지면 2, 매일매일 3천, 한 들여다보게. 5천만 원 정도가 되면은 그걸 이제 분산시키는 공부. 그래서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러죠, 보통.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1,100만 해서 한 3, 4년 했더니 5천만 원이 됐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산을 시켜야 되죠. 목돈이 됐으니까. 여기저기. 예.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모아서 그걸 분산을 시키는. 그게 이제 분산이 포트폴리오 짠다고 그러잖아요. 인생 단계별로 자기 단계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이 20, 30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만은 아까 약간 잡담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증권회사 지점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막 예. 오신다고요.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강의할 때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 이번에 퇴직했는데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주식 사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그 3단계가 있는데 현역 시절이 1단계고요. 그다음에 퇴직해서 한 70대 후반, 네. 80 정도까지가 2단계고 한 단계가 더 그 후에 남아요? 후가 이제 3단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역 시절에는 재산을 모아가면서 적립해가면서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예. 그때는 20년, 30년 동안 장기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가 문제인데 이거는 제2단계는 뭐냐. 모아둔 퇴직금을 얼마쯤 월급이 없으니까 네. 꺼내 쓰면서 예. 나머지 자금을 운용하는 시대거든요. 아까 저한테 물어본 분은 그 시기에 들었은 거예요. 예. 그 단계로. 예. 뭐 그때 세계적인 평균은 어느 정도냐면 모아둔 자금의 한 4% 정도 꺼내 쓰면서 1년에 예. 예. 나머지 자금은 한 3% 정도 목표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냥 공격적인 주식 사다 팔았다 하면 안 되고 혼합형 펀드 정도 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남은 여유 자금의 4%만 꺼내서 써서는 생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유 자금 예, 자체를 좀 불려놓고 늦었지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2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뭐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생활비를 줄여야 되겠죠, 첫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 연금 수입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저도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뭐 집이 있다든지 주식 좀 갖고 있는 것보다도 매달 얼마씩 들어오는 연금이 제일 그 도움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고 보니까. 예. 그게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 가서 무슨 약간 허드렛 일이라도 해서 한 50만 원을 번다든지. 예. 그래서 꺼내 쓰는 돈을 가능한 덜 꺼내 쓸수록 하는 게 2단계 일이고요. 그리고 네. 남은 건 한 3% 정도 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80쯤 되면은 그 판단력도 흐려지니까 예. 그냥 꺼내 쓰기만 하는 단계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예금과 비슷한 그런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 떠나는데 목표는 뭐냐.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내 노후 자금에 바닥나지 않는 거. 노후 자금의 수명이 내 수명보다 길게 하는 거. 네. 이게 이제 목표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거를 이제 다들 선진국 같은 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정착이 돼가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책방에 가보면 돈 버는 책은 있지만은 인출 전략에 관한 책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생 단계별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예를 들어서 1단계에 있으면요. 직업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네. 예를 들면 노후 자금이 10억이 만들어진 분도 있고 20억이 있는 분도 있고 1억밖에 없는 분도 있고 아예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예.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 전략이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물론 예를 들어서 2단계에서도 주식 투자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퇴직하신 분들이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도 개별 종목 투자하는 분 중에 퇴직하신 분들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대신 그건 뭔 생각으로 하냐면 자기 갖고 있는 노후 자금의 한 10% 이내에서 아무리 많아도 20% 이내에서 그걸 딱 옆에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그게 성에 차지 예. 않더라도 만들어 놓고 글쎄. 가서 이제 좋은 정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가 소일거리도 되고 네. 그다음에 긴장도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벌면은 폼나게 쓰고 깨먹으면 에이 또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그러니까 인생에 금이 가지 않을 정도 범위 내에서 그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나머지 자금은 원칙을 지켜서 운용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하나 좋은 투자처 좀 찍어주시나 싶어서 이렇게도 여쭙고 저렇게도 여쭙습니다만 그 답을 안 주시는 걸 보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왕도는 없다.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결국은 주제로 해주신 것 같네요. 대표님 한번 저 더 나와서 우리 저 노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니까요. 이 부동산 덩어리만 갖고 있는 이분들을 그 뭐 어떻게 노후 자산을 만들고 정리하나 이 얘기 한 번만 따로 한번 좀 모셔서 들어볼게요. 또 같은 얘기가 될 줄 알아서 죄송합니다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 기약해 보겠습니다.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에 준비해드린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